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교재 20페이지, 모국중과 교재 20페이지의 훈련소 표현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지난 시간은 결국에는 이제 직접파, 임계구자파, 반사파, 얘네들이 각각 어떤 방식으로 지구 내부를 통과하는지, 그리고 그 경로를 확인하고 걸리는 시간을 통해서 주시 곡선에 어떻게 나타내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번 정리해드렸어. 여기까지 기억나지? 네. 이 내용은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아마 들었던 익숙한 내용들일 것 같아서 빠르게 넣어볼게. 첫 번째, 이런 지구 지진파 탐사를 통해서 지구 내부의 여러 불연속 면을 확인했더라는 거야. 첫 번째는 모호면, 모로비치치 불연속면인데 1909년에 지질학던 모로비치치가 약 50km 깊이에서 갑자기 지진파 속도가 확 빨라지는 것을 보고 뭔가 불연속 면이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왜? 우리는 알고 있잖아. 왜 지진파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지 이때? 50km 보면서 지각에서 뭐가 되기 때문에 멘틀로 이제 물질이 바뀌기 때문이다. 그래서 멘틀이 지각에 비해 고밀도의 고체이기 때문에 그렇고, 대륙 지각은 평균 35km, 해양 지각은 약 5km 정도 두께를 가지는데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 멘틀의 밀도가 약 이 정도 된다고 해. 그러니까 확실히 멘틀이 대륙 해양 지각보다 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진파 속도가 빨라지더라. 이 모로비치치 학자 혹시 얼굴 본 적 있어? 아니요. 굉장히 잘생기셨지? 예. 우리가 노력하게. 그래서 이런 분이 바로 모로비치치 님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1914년에는 독일의 구텐베르크라는 학자가 진앙으로부터 약 103도, 143도 사이에 피파의 진폭이 아예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매우 작게 관측이 되더라는 거야. 그리고 143도 이상까지 더 가보면은 피파가 이론적으로 예상되는 시간보다 2분 정도 이렇게 늦게 도착하는 걸 보고 좀 이상하다, 왜 이렇게 늦게 도착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여기서 피파가 약하게 나타나고, 그 다음 여기 뒤에 소개하겠지만 여기에 보면 에스파가 도달하지 않는 103에서 180에는 에스파가 도달하지 않는 그런 것을 통해 지금 지표로부터 2,900km 정도 안에서부터 어떤 원을 그리고 이 원의 내부의 밀도가 이제 굉장히 낮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고체 상태가 아니라 액체 상태, 그리고 에스파가 이제 도달하기 힘들어하는 것으로 보아 여기는 액체 상태여야 되겠다. 이때 암영대라고 하는 것은 어두울 암자에 영역 할 때 영자인데, 이것을 완전 까만 블랙으로 생각하지 말고 약간 좀 진한 그레이색으로 생각을 해봐봐. 어둡다는 정도가. 그래서 아예 피파나 에스파가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지진파의 위상 기호를 표현함에 있어서도 이렇게 피파가 도달하고 여기서 또 반사돼가지고 여기 PP나 뭐 PSP나 이렇게 도달하는 것들을 확인해봤다, 그렇지? 그런 것들이 실제로 여기 도달해. 어쨌든 종파나 흉파가. 하지만 이렇게 직접 통과하는 것이 되게 세게 관측될 텐데 그렇게 세게 관측되는 것 없이 이렇게 반사되어서 약하게 들어오는 것들만 보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암영대의 의미를 그렇게 얘기 좀 줬고, 그래서 작게 기록된다, 뭐 아예 관측되지 않는다, 그런 이제 말 표현보다는 작게 기록된다 이렇게 표현하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2,900km 정도 깊이에서 시작되는 어떤 액체 상태의 물질이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새로운 불연속면을 주장한 학자가 바로 이 구텐베르크면이다. 구텐베르크 학자다. 여기 사진 한번 보고 가자. 그 다음에 요거 각각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종파의 암영대가 존재하더라. 103에서 143도 사이에 P파, PK파 이렇게 도달 안 하고 PP라든지 그런 애들만 이제 도달하더라는 거야. 그리고 PKP가 여기에 도달하기 힘든 것을 여기에 밀도가 무엇일지를 통해서 계산해 보니까 액체 상태여야 되고, 그때는 속도가 한 요 정도로 통과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물리적으로 계산했다. 그 다음에 S파, 횡파 암영대의 존재도 요만큼 여기에 도달하는 지진파의 어떤 위상이 에스파가 이 통과해가지고 도달하는 것이 들어오는 게 아니더라는 거야. 그래서 액체임을 생각했다. 그 다음에 레만면은
관측 기술의 발달로 진원으로부터 약 각거리 110도 이상에서 또 약한 피파가 관측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지진 기록을 분석하다 보니 되게 이상하더라는 거야. 왜 이상했냐? 이 피파 암용대에 존재하는 기존에 그래서 구텐베르크라는 학자가 얘기해서 알고 있었어. 근데 이 110도에 도달하는 그 피파의 도달 시간이 이론적으로 계산한 값보다 늦어진다라는 거야. 이게 빨라진다가 아니라 늦어진다. 왜 늦어지는 것이 이상했느냐? 생각해보자. 여기 110도의 관측 뭔가 지진계가 있다고 해. 그래서 일단 외핵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피파가 직접 도달할 수 있다 없다? 여기는 없어. 그러면 약한 피파가 도달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반사되어서 도달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반사되어서 도달하거나 그런 경우는 여기 가능할 거라 생각해. 근데 여기 딱 뭔가 접선에 달하는 여기보다 조금 더 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여기 조금만 더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굴절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가버려. 그러면은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도 여기로 가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 안쪽으로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여기가 딱 140톤들. 근데 이 안에 조금 더 들어가.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간 녀석이 여기 외핵을 통과하다가 여기 뭔가 없으면 그냥 이렇게 쭉 갈 거잖아. 그렇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가지고 또 이쪽으로 갈 거야. 근데 여기로 간, 즉 외핵을 통과한 어떤 파가 여기 안에 뭔가 있나 봐. 뭔가 있어서 반사되어가지고 여기에 들어오는 녀석이 있더라는 거야. 여기 안에 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긴 경로를 통해서 늦게 도착하는 거지. 여기에 도달하는 애는 이론적으로 여기에 뭔가 없다면 얘네들 이렇게 짧은 경로로 빨리 들어와 줘야 돼. 근데 여기 안에 뭔가 있어서인지 외핵을 통과하고 반사된 뭔가가 도달하고 얘가 되게 이상적인 것보다 이론적인 것보다 늦게 도달하는 뭔가가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외핵 안에 또 뭔가가 있어서 반사가 일어나면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네 싶어가지고 그런 접근을 해봤던 거죠. 그래서 또 이후에 많은 연구 결과 이게 또 다른 증거를 소개할 건데 그래서 레만이라는 학자가 외핵 안에 뭔가 또 있다. 근데 밀도가 커서 반사가 될 때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다. 해가지고 내핵의 존재를 주장했어. 그런 면을 우리는 레만면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층을 통과하는 실체파는 경로와 위상이 달라질 수 있다. 외핵은 액체 상태이므로 탄성 계수가 낮기 때문에 밀도가 급격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멘트가 외핵 경계에서의 지진파 속도는 감소한다. 이 관계도 이해해주면 좋겠어. 요거 한번 보자. 내핵이 있고 또 내핵이 고체 상태인 증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이 주시가 PKIKP가 PKP보다 더 짧다라는 거야. 그래서 보면 원래 요 지금 경로 길이를 보면은 PKP가 PKIKP보다 더 어때? 길이가 더 얘가 짧잖아. 근데 요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PKIKP가 더 짧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출발하면 쭈쭈쭈쭈쭈쭈 가. 그리고 얘 쭈쭈쭈쭈쭈 가. 근데 슝 가버려. 그 다음에 슈슈슈슈슈슈 가는 거야. 얘가 더 빨리 도달한다는 거야. 대략적으로 해보면. 그래서 이거 그러면 이 안에 뭔가 이 PKIKP 이 팔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요 사이에 뭔가 원래는 얘도 PKP가 생겼겠지. 근데 여기 뭔가 빠르게 가속시키는 즉 밀도가 큰 뭔가가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뭔가 핵이겠구나 생각했던 거야. 고체 상태. 그 다음에 PKJKP라는 파의 위상도 확인했더라는 거야. 우리 지난 시간에 그 PKIKP와 PKJKP의 위치 각각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지. PKIKP가 종파이기 때문에 그 속도가 더 빨라서 여기서 PKJKP라면 PKIKP는 어디로 가야 돼? 조금 더 바깥 이쪽으로 가야 되지. 이렇게 가야 됐다 맞지? 여기 PKIKP였어.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한 PK 그 다음에 여기서 IKP가 여기에 도달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뭔가 또 통과한 PK 뭐 KP가 있더라는 거야. 근데 여기에 도달하지 않고 여기에 도달해. 그런 것으로 보아 내핵을 종파로도 통과할 수 있는 녀석이 있고 횡파로도 통과할 수 있는 위상이 있네.
그러니까 횡파로 통과할 수 있을 거라면 내액은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이해되겠나? 그래서 BTH, KP라는 그 지진파 위상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내액이 고체라는 것을 또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불연속 면과 각 지진파를 통해서 지구 내부의 물성이 어떤지 한번 알아봤고, 이 내용은 익숙할 거야. 지구 내부의 구조, 지간 멘틀, 외핵, 내핵.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을 조금 한번 살펴보면 여기 지진파의 속도가 좀 이렇게 느려지는 경향성이 보이겠지? 밀도, 피파, 에스파 속도 다 이렇게 좀 작아지고 느려져. 여기는 왜 그럴까? 한 100km 부근에서 한 300, 400km 부근. 너희들 집권의 구조, 통합과를 배우면서 어떤 영역이라고 알고 있어? 연약권이잖아, 그렇지? 0에서 100km가 암석권 판이고 100에서 한 3, 400km 사이를 연약권이라고 하잖아. 왜 연약권이지? 부분 용융되어 있어서. 그럼 왜 부분 용융되어 있지? 열과 압력? 맞아. 열과 압력 때문인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 요 자료 한번 보자. 여기 이 점선은 지온 구배라고 해서 지구 내부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그 분포를 나타내는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영역은 여기가 용융이 시작되는 곳이고 여기는 완전히 녹게 되는 지점이고 요 사이는 그러면 부분적으로 용융되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온도와 압력 영역이야. 이때 0에서 100km 부근은 그 지온이 그 용융점보다 더 낮아. 하지만 요 영역은 어때? 지온이 용융점에 포함되어 있지. 완전히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용융될 수 있도록 말이야. 여기 0%, 여기 100%거든. 부분적으로 일부 어떤 땅이 요 영역에서는 좀 녹을 수 있는 영역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약간의 부분 용융으로 인한 유동성을 가지는 이제 고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녹았다라는 말은 그만큼 상태 변화 때문에 그 파의 전달 속도가 낮아지겠지. 그래서 요 영역을 우리는 저속도층이라고 하는 거야. 연약권과 같은 개념이라고, 같은 영역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 그리고 350km 부분 이상부터는 또 어때? 그 강한 압력으로 인해서 또 그 강도나 이런 부분들이 증가하니까 용융점까지 도달하지 않아서 다시 고체 상태가 돼. 그리고 여기서 또 한번 살펴보면 지금 여기 속도가 느려진 이후에 갑자기 또 속도가 확 증가하지 않나? 여기 P8 속도나 S8 속도나 밀도가 또 확 증가하지. 여기 한 4,500km 부분부터 여기까지는 약간 좀 불연속으로 툭 하고 툭 이렇게 증가하는 전이대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 이건 왜 그럴까? 물질이 다른 그 구조가 물리적 구조. 누구의 물리적 구조가 변화해? 강람성 감람성. 맞아. 배웠나 보다. 그치? 맞아. 요 영역에서는 굉장히 고압의 환경이기 때문에 G2에서 이제 변성 작용 또 변성 영역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배웠을 것 같은데 요 영역에서 멘틀을 이루는 주요 광물인 그런 감람석이 이 상변화가 일어나. 물질의 상변화가 일어나서 변성 작용을 받아서 스피넬이나 이런 이제 좀 밀도가 더 큰 물질로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350km 이상에서는 그렇게 멘틀의 일부 물질들이 변성작용으로 밀도가 커져서 조금 불연속적이면서도 툭툭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경향성이 나타나. 그런 영역을 우리 전이대라고 하고 여기서 속도가 또 빨라지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지. 그래서 우리 책에 또 이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 뒤에 있는 자료들을 같이 좀 준비를 해봤어요. 자, 그리고 밀도, 압력, 중력 분포. 요거는 우리 고급적 책에도 나와 있는데 21페이지, 22페이지, 23페이지 있거든? 그래, 23페이지인데 이 내용은 G2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야. 깊이 감에 따라 중력 가속도, 밀도, 또 내부 압력 어떻게 변하는지 요거 자료 G2에 나와 있었던 부분이니까 그냥 첨부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이 내용도 G2 수능 특강의 자료 1부인데 이것도 참고하도록 하고. 자, 그럼 여기 왼쪽에 있는 글은 우리 책에 소개되어 있는 몇 킬로미터 부근에서는 온도가 한 어느 정도 된다. 몇 킬로 부근에서는 온도가 어느 정도 된다. 뭐 이런 내용이니까 각자 읽어보도록 하자. 자, 그래서 이렇게 구체 지구의
큰 1단원 지구의 모양과 내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팀즈의 이제 중단원 2 지구의 역장 잘 올려놨으니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지구의 역장 강의 잘 폈나? 진행이 되나 바로? 요 앞에 있는 표지는 선생님이 챗GPT한테 하나 좀 시켰어. 우리 지구의 역장하면 대표적인 두 개 뭐가 있어? 중력장, 자기장, 그런 두 가지가 있어. 근데 중력장은 우리가 표현할 때 약간 어떻게 좀 표현되는 것 같아? 중력을 표현하잖아, 시각적으로. 뭔가 그 시공간의 평면에서 이렇게 약간 왜곡되는 그런 느낌의 중력장을 표현한다, 그렇지? 중력이 있음을 그렇게 표현해. 자기장은 우리 지구 중심 이렇게 막 나비 날개 모양처럼 이렇게 막 뱅글뱅글 감싸고 있잖아. 그 두 개가 동시에 표현되는 그림을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중력장과 자기장을 좀 동시에 표현해 주고 했는데 여러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 네 개 하나만 하면 또 아까우니까 네 개 표현해 줘 했는데 네 개 다 어떤 거 같아, 너희들 보기는? 세 번째 게. 이 세 번째 거? 이게 세 번째인가? 쌤도 좀 마음에 드는 게 있을까 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드는 건 없었는데 그래도 멋지게 표현해 줬길래 한번 가져가 봤어. 혹시 다음에 챗GPT 활용할 일 있으면은 요거 해가지고 쌤한테 보내줘. 잘 나온 거 있으면.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시간은 중력에 대해서 배울 거야. 이 지구과학에서는 스케일이 크다 보니까 그리고 위도에 따라 그 중력 각도의 측정이 다 다르다 보니까 중력의 개념을 조금 더 엄밀히 해. 중력의 개념을 어떻게 무엇과 무엇의 합력으로 정의되더라? 만유인력과 원심력의 합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더라, 그렇지?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 내용 빠르게 살펴보자. 만유인력의 개념은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가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 힘이고 방향, 우리 지구에 적용해 보면 지구 중심 방향이 되겠다. 뭐 크기는 여기 우리 익숙한 시각 알고 있지? 이거 그냥 참고해 보면 되겠어. 만유인력은 이런 개념이었다. 다 알고 있을 거고. 그다음에 원심력은 원동하는 물체가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려는 힘이다. 이때 지구에 있는 어느 지표면 P에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가 지구 자전에 의해 받는 원심력을 SC라고 한다면 이때 C는 Centrifugal Force를 줄여서 C라고 아래 숫자를 만든 거야. 그러면은 이때 F는 MA인데 이 A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 원심력식 공식 mR 오메가 제곱 또는 mR 분의 V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그런데 이때 우리 지구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구는 구체이고 이 자전에 의한 원심력을 생각하다 보니 이 R의 값은 뭐야?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잖아. 근데 관측자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 R은 지구 반지름 곱하기 코사인 위도를 한 값과 동일해, 그치? 그래서 스몰 r은 라지 R 코사인 파이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거. 이것도 체크하고. 팀 공부. 팀. 그건 수업 끝나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 아래 있는 내용은 그냥 이미지니까 한번 참고해. 이거 첫 번째 딱 화면만 보인다, 그렇지? 요거는 이렇게 쭉 원운동을 하다가 이 가위로 이 실을 탁 자르면 이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운동해서 나가는 그런 짤이 있길래 좋아서 하나 가져와봤어. 참고하고. 자, 그리고 중력, 이 중력을 일부러 보라색으로 표현한 거는 요 두 색을 섞으면 이렇게 또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 느낌 좀 느끼라고 색으로. 자, 그리고 이러한 중력에 의해서 어떤 만들어지는 공간을 우리 중력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표준 중력의 개념은 너희가 아마 알고 있을 거야. 지투에서 배웠어. 모양이 지구 타원체고 그 밀도가 균일하다고 가정할 때 오롯이 위도에 따라서만 달라지는 이론적인 중력을 우리는 표준 중력이라고 얘기를 해. 이 표준 중력의 정의에 따르면 같은 위도에서는 중력이 같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그 방향은 연직 방향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만유인력은 지구 중심 방향, 그 다음에 원심력은 회전축으로부터 자전축으로부터 바깥 방향, 그 다음에 중력은 그 연직 방향, 지표의 수직 그 연직 방향. 이 표준 중력 값은 당연히 고위도로 갈수록 증가하고 극지방에서는 원심력이 제로이기 때문에 만유인력과 표준 중력이 같은 그런 결과가 나타나겠지. 이 세 힘을 이제 크기와 방향 정리 이쁘게 잘한 지표에 자료가 있어서 가지고 왔고 그림도 가지고 왔어.
오른쪽 문제인데 A, B, C 각각 어떤 힘일까? 세 개 중에 B가 표현 C가 원시 C가 원심력이고 A가 원력 A가 만류인력, B가 표현 중력 B가 표준 중력. 맞아, 잘했어. 근데 이 그림만 보면은 사실 B 더하기 C는 A여야 될 것 같지 않아? 그치? 근데 Y축이 뭐야? 힘의 크기야. 힘의 방향까지 한번 생각해보면 사실 이 C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아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지. 왜냐면 얘는 안쪽 방향, 지표의 안쪽 방향, 얘는 바깥 방향이잖아. 이렇게 표현하면은 어때? 좀 더 명확히 이해가 되지. A와 이제 C, 마이너스에다가 이 C를 더하면 B가 된다는 거. 요만큼의 차이가 곧 요만큼의 차이고, 요만큼의 차이가 요만큼의 차이고, 그 다음에 요만큼은 이제 같은 이유가 원심력이 0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Y축이 힘의 크기인데 그냥 힘이라고 표현했다면 C는 아래쪽으로. 자, 그리고 여기 Y축의 이 물결 표시 한번 보자. 이 물결 표시의 의미는 뭐야? 감이 엄청 크게 그치, 요 위에와 요 아래 사이의 간격이 좀 커서 Y축의 일부를 생략한다는 의미의 표현이잖아, 그치? 예 왜 그러냐? 원심력과 적도의 비가 300대 1이야. 이해되나? 1대 300이야, 1대 300. 이 중력과 원심력에서 중력이 300배 정도 더 크다라는 거야. 힘의 크기를 계산해보면 실제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게 이 물결이 없다면 1대 3 정도의 크기 비율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떻다? 이 C가 엄청 쪼만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과장되어 표현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각자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계산해보고, 그 다음에 극지역과 적도지역에서의 중력을 측정해보면 983갈, 978갈 해서 5갈 정도 차이 난대. 예를 들면 5000mg인데 이때 1갈의 개념이 뭐냐면 cm per sec 제곱 의미해요. 그러면 9.8m per sec 제곱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익숙한 중력 가속도는 몇 밀리갈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바로 뭔가 계산되나? 980만? 98만 98만 맞아. 98만 밀리갈 정도가 나와. 여기 짜잔, 여기 98만 밀리갈 정도가 나온다. 그리고 우리 책에 보면 여기 그래프에 적도 지역에서 그 중력 가속도가 979에 포인팅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알기로 978 밀리갈이거든. 갈이거든. 엄밀히 말하면 97만 8,031 밀리갈 정도 돼. 그러니까 이 포인팅이 조금 쌤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돼. 그래서 빨간색 선은 요 선으로 좀 생각해주면 어떨까 해서 하나 그어봤어. 이거 그냥 참고하고 자료에 표현이 있어서 실제 이론과 좀 매치를 시키려고 좀 표현해봤어. 자, 그러면 왜 극지역과 적도 지역의 중력의 차이가 발생하냐? 우리는 세 가지 요인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도 배웠지? 첫 번째는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가 적도 지역에서 더 어떻다? 크다. 그러니까 적도 중력의 측정이 있어서 마이너스의 결과를 가지고 오고, 지구 자전의 원심력이 어디에서 크다? 적도에서 크다. 그 방향이 지구의 바깥 방향이니까 중력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요인이 되겠어. 하지만 부풀어 오는 요만큼의 질량은 여기 관측소에서 측정할 때 더 잡아당기게 하는 플러스 인력을 만들어내. 그러니까 적도 중력의 측정에 있어서 어떤 요인이 된다? 플러스 요인이 된다. 근데 이 세 개의 그 요인의 크기를 다 합해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적도 지역의 중력이 작아진다. 극지역보다. 그 관계를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중력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첫 번째는 제 절대 중력이야. 그 방법으로는 추낙하 방법, 진자 방법 아마 초중학교 때 한 번쯤 실험해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이동 거리 G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뭐 GT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지? 그래서 이 G에 관한 식으로 바꾸면은 이렇게 표현이 될 거야. 우리 책에는 초기 속도가 0임을 가정하고 그냥 이렇게 표현했는데 초기 속도 있다고 해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자, 그리고 진자 방법은 이 중력 가속도와 실의 길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렇게 진자의 주기와 중력 가속도 그리고 실의 길이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 유도 과정은 생략한다. 그리고 G를 그래서 정리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지. 그래서 실제 이 실험을 통해서 중력 가속도를 실험 혹시 다 해본 적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중력 가속도 측정해보는 실험 학교에서, 우리 학교 아니더라도 이전에 다니던 학교나 물투 수행에서 했었어? 1번 했었어요 요거 작년에? 그래.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중력을 정말 정확히 측정하고 싶은 그런 학자로서의 마음이 뭐 예를 들면 기초과학 연구소 이런 곳에서 중력을 측정하려고 해. 그러면 실험 환경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굉장히 통제해야 되겠지. 뭐 진공 상태를 만들다든지 공기 저항을 무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 초기 속도를 완전 진짜 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 정밀한 연구 활동을 해야 될 거야. 근데 그 과정을 이거를 매번 지역에 가서 활동하기엔 어때? 어려움이 많겠지. 실제 이 절대 중력을 매번 측정하는 건 힘들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 중력을 측정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이 상대 중력의 측정은 두 관측점 사이에서 나타나는 중력 가속도의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측정을 해. 용수철 저울의 원리를 이용한 건데 처음에 어느 지점에서 딱 그 기준치를 잡아. 그래서 이만큼의 중력 가속도를 가지면 이 용수철의 길이가 이만큼 늘어나야 된다라고 딱 기준을 잡아두는 거지. 그리고 이 중력계를 다른 지역에 가지고 가. 그리고 딱 놓고 환경에서 측정을 해. 근데 길이가 늘어났어. 용수철의 길이가 더 늘어난 만큼 중력 가속도가 어떻다는 거야? 더 크다라는 거지. 즉 델타 L과 델타 G가 비례관계가 있다는 거야. 심지어 델타 L이 마이너스면은 델타 G는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 방향과 크기가 이제 비례하는 관계에 있다. 요것을 이용해서 중력계 가지고 여기 가서 측정하고 또 저기 가서 측정하고 그런 방식이 우리는 상대 중력이라고 해요. 중력계를 이용해서. 그래서 현대의 중력계는 1mg 정도만큼 굉장히 작은 중력 변화의 측정도 가능하고 이따가 선생님이 저기 중력계가 있는데 한번 가지고 와볼게. 8천만 원짜리라고 해. 저기 있는데 한번 가져와 볼게. 자 그리고 이러한 상대 중력을 측정함에 있어서 에트베스 보정이 필요한데 이거는 그냥 개념만 한번 생각해봐줘. 이 숫자 알 필요 없고 자 육지가 아니고 만약에 해상에서 상대 중력을 측정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중력계를 그냥 바다에 던져버리면 돼. 안 되잖아. 배 타고 나가야 되겠지. 그럼 배 타고 쭉 나갈 건데 그러면 이 배를 가지고 쭉 나가서 정지에서 측정하고 또 가서 정지에서 측정하고 이렇게 매번 안 한단 말이야. 쭉 배 타고 가면서 측정하고 또 돌아오면서 측정하고 이렇게 해. 그러다 보니까 이 배의 속도가 그 지구 자전 속도와 같은 방향인지 또 다른 방향인지에 따라 추가적인 원심력이 더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어. 그것이 결국 중력의 측정에 또 영향을 줄 수 있겠지. 그것을 보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바로 에트베스 보정이야. 이 식의 의미만 한번 살펴보자. 자 우선 위도가 고려된 이유는 뭘까? 만약에 극지역에서는 달려봤자 원심력이 없대. 없잖아. 그러니까 90이 되면 어때? 코사인 90이 0이잖아. 그럼 이 항 무시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즉 요거는 원심력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이야. 그리고 이때 알파는 방위각이라는 개념인데 방위각 북쪽으로 가면은 이 알파가 0 또는 360도가 되는 거야. 북쪽일 때. 그러면은 만약에 북쪽으로 간다 생각해봐. 배가 북쪽으로 가면 지구 자전 방향은 이렇게 서에서 동인데 북쪽으로 가봤자 원심력이 추가로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그러면 또 사인 0이나 사인 360은 어때? 0이잖아. 그럼 다 사라지는 거야. 만약에 90도 즉 동쪽으로 이동한다 하면은 어때? 원심력이 더 커지게 되지. 그러니까 사인 90은 1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더해지는 거지. 그리고 알파가 만약에 270도 즉 서쪽으로 간다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 원심력이 작아지는 동쪽으로의 선속도가 작아지는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사인 270은 뭐야?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 보정에서 더 빼줘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는 거야. 이 첫 번째 항은 그런 개념이고 두 번째 항은 뭐냐면 이 지구의 곡률 효과에 의한 것인데 자 이거 한번 봐봐. 지구의 표면 일부야. 여기 배가 있어. 배가 이쪽으로 예를 들면 이제 동쪽으로 출발하다 어디로 출발해. 근데 이 배가 그냥 출발 시작하는 때 그때는 얘의 운동이 결국 이 지표에 대한 접선 방향 요 방향으로 가려는 속도가 되는 거잖아. 맞지? 배가 지구는 둥근데 배가 가속한다는 것의 의미는 속도가 있다는 것의 의미는 이렇게 가겠다는 의미잖아. 또 하나 비유를 들면 선생님이 빛의 속도로 가깝게 여기서 갑자기 저기로 팡 튄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선생님 시야에서 봤을 때 내가 이 방향으로 팡 달리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 이 지표로부터 붕 뜨겠지. 시간이 지날수록. 왜냐면 지구는 둥그니까 저기에 지표는 이렇게 될 텐데 나는 이렇게 가려는 거잖아.
나의 접선 운동 방향은 그것에 의한 거가 요 공률과의 의미. 그러니까 속도가 빠를수록 지표로부터 멀어지니까 중력이 약하게 측정이 되는데 그것을 보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중력의 엄밀한 측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로 포함된 항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오케이. 자, 이런 것처럼 우리는 중력을 이제 보정해줄 필요가 있어. 지구학 2에서는 중력 이상의 개념을 배웠다면 이 고급 지구에서는 중력 보정을 어떻게 하면 될지 정량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 그래서 중력 탐사의 목적이 결국 이 측정을 통해서 지하의 밀도 또 내부 구조를 파악하는 것인데 지하 밀도 분포 이외에 측정을 하면서 고려해야 될 게 되게 많다는 거야. 얼마나 많냐? 위도 고려해야 되지, 고도 고려해야 되지, 주위의 지형 고려해야 되지, 중력계의 용수철 상수가 혹시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되지, 기조력 고려해야 되지. 이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원인에 따라 이런 다양한 보정을 실제로 아주 엄밀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크기, 규모 분석을 했을 때 프리에어 보정과 부계 보정을 하는 것만으로 사실 어느 정도 충분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프리에어 보정과 부계 보정의 개념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거고 이 보정을 처리한 개념이 바로 이상이라는 개념인데 요거의 개념도 알아볼 거야. 그래서 우리는 중력 이상의 개념을 알고 있어. 실측 중력 빼기 표준 중력이라고. 근데 이 실측 중력에서 우리는 뭘 할 거다? 보정을 할 거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서 빡 쟀어. 그러니까 9.78m/s 제곱이 나왔어. 그리고 표준 중력을 쟀어. 9.8이야. 표준 중력 9.8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0.02 m/s 제곱이 뭔가 나왔잖아. 그게 중력 이상인데 9.78m/s 제곱을 여기서 측정한 게 지오이드 면에서 측정한 게 아니잖아. 어느 정도 고도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고도에 의한 변화, 또 우리 여기 이 지역의 위도가 어떻냐, 뭐 북위 35도인데 그 위도가 어떻냐에 따라서 또 표준 중력과 비교했을 때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실측 중력을 보정해야 되는데 그러한 개념을 우리는 보정 중력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중력 이상의 개념을 실측 중력 빼기 표준 중력에서 더 나아가 실측 중력을 보정해주어 나온 이 보정 중력 빼기 표준 중력을 실중력 이상이라고 할 거야. 이해되겠나? 그래서 보정 중력에 프리에어 보정을 해가지고 표준 중력을 뺀 것을 프리에어 이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프리에어 이상의 부계 보정을 해가지고 표준 중력을 뺀 거 그것을 우리는 부계 이상이라고 할 거야. 느낌 그렇게 봐도 좋겠어. 보정과 이상의 개념을 좀 이해하라고. 뒤에는 일단 식으로도 소개할게. 자, 그리고 그러면 첫 번째 이 위도에 따른 것 한번 생각해 보자. 먼저 이 GE는 적도에서의 이론적 중력이거든. 우리 책에 이거 97831.88 되어 있는데 아마 잘못된 것 같아. 97803.85거든. 그래서 책이 잘못된 거 이렇게 바꿔주면 좋겠어. 적도에서 97831 아니야. 97831 아니고 97803이야. 자, 어쨌든 G 값을 적어놓고 그 다음에 위도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이 이론적인 가치 지점에서의 이론적인 중력이 이렇게 정리되게 된다. 이렇게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프리에어 보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프리에어 이상의 개념은 알고 있다, 그치? 그 보정을 어떻게 해주는가 얘기를 하는 건데 지구 중심으로부터 각 측정 지점까지 거리가 이만큼 고도차만큼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중력의 차이를 보정해 주는 거야. 즉 델타 R이 증가함에 따라서 중력의 변화가 즉 델타 C가 어떻게 되는지 근사적으로 구하는 과정인 건데 이거는 결국 쉬워. 거리의 변화에 따른 중력 가속도의 변화가 무엇인지 그냥 극한 미분을 취하면 돼. 그러면은 G가 R 세제곱분의 GM이고 G가 R 제곱분의 GM인데 걔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2R 세제곱분의 GM이 나오지. 그리고 여기서 R 제곱분의 GM이 G니까 R 쏙 빼고 얘를 G로 바꾸면은 이렇게 나타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거리에 따른 중력 가속도의 변화는 마이너스 R분의 2G라는 거야. 즉 지오이드 면으로부터 더 높은 곳에서 여기서 측정할수록 중력은 더 어떻게 나타난다? 작게 나타난다는 거야. 그 개념을 저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그래서 저것을 보정해 줄 거야.
그래서 저기에 지구 반지름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 평균값 얘를 넣으면 이 dr분의 dg 전 지구에 사실 적용을 하려는 그 dr분 dg 값이 마이너스 0.3086 mg/m가 될 거야. 즉 1m 고도가 높아지면 중력이 마이너스 0.3086 mg만큼 작게 측정된다는 거야. 이해되겠나? 작게 측정되는 거고 이거는 결과고 그래서 이만큼을 이제 보정해 줄 거야. 그래서 FAC Free Air Correction을 Free Air 보정이라고 하는데 이 Free Air 보정 값이 어떻게 되는 거냐? 아까 구했던 마이너스 0.3986 작게 측정되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의 높이를 곱해서 더해버리는 거지. 작게 측정됐으니까. 그만큼 더해줌으로써 보정을 하는 거야. 즉 얘를 마치 여기서 측정한 것인 마냥 처리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프리에어 보정을 관측 중력에 넣어가지고 즉 이제 봐봐. 얘가 실측 중력이야, 그렇지? 얘가 프리에어 보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가 된다? 보정 중력이 되는 거야. 거기에 표준 중력을 뺀 것을 뭐라 한다? 이상이라고 한다. 프리에어 이상.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알겠나? GT를 뭐라고 했는데? GT 그 어떤 특정 위도에서의 중력값. 아까 GT는 여기에서 소개했었어. 요거 위도를 고려한 GT. 표준 중력인데 특정 위도에서의 표준 중력을 의미해. 자, 이 방정식의 특성을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면 측정된 중력으로부터 이론 중력값을 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단 위도의 효과를 체크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프리에어 보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도 차이에 의한 중력 손실을 되돌려주는 의미라서 더해주고 보정해주는 것이라 생각하면 되겠어. 그래서 이 이상값, 즉 프리에어 이상값은 위도, 고도에 의한 효과가 보정되었기 때문에 측방 변화, 일반적으로 동사 방향으로의 어떤 질량의 함수 또는 분포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돼. 그래서 이 그림 한번 봐봐. 프리에어 보정을 처리한 프리에어 이상값이야. 그래서 이렇게 쭉 나타났어. 근데 이 관측 지역이 다 지금 대체로 지오이드 면으로부터 어때? 올라가 있는 고도가 위에 쪽이지. 그러니까 프리에어 이상값이 전반적으로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즉 이 그래프의 경향성 첫 번째는 이 지형의 높낮이에 의해서 y축 방향으로의 평행 이동이 좀 이루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당연히 질량이 무거운 밀도가 큰 뭔가 있으면 올라가는 거고 질량이 뭔가 밀도가 작은 녀석이 그 지오이드면 아래 있으면 지형 아래 있으면은 좀 이렇게 중력값이 약하게 측정되고 그런 개념은 뭐 당연히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 자, 그래서 프리에어 중력 이상이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부계 보정을 더 할 거야. 그러면 부계 이상이 나오는데 이 부계 이상을 보면은 훨씬 더 이뻐. 자, 요거는 우리 한반도 지역에서 프리에어 이상을 나타내는 거야. 여기 왼쪽은 고도를 나타내는 거야. 여기 무슨 산맥? 태백산맥. 여기 무슨 산맥? 소백산맥.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산맥들이 있는데 이 산이 있는 곳이 확실히 이 등고선이 어때? 높지. 그래서 하얗게 나타나고 프리에어 이상은 어때? 여기 이 부분 이 프리에어 이상 값이 높은 거야. 밀리갈 높은 값이거든. 여기도 높고 여기도 어때? 높지. 프리에어 이상은 이렇게 요 영역에서 고도가 높을수록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그런 이제 경향이 보이더라. 자, 그리고 부계 보정은 어떤 의미냐? 프리에어 보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측 지점과 지오이드면 해수면 사이에 어떤 질량에 의한 인력이 존재하더라는 거야. 이 인력은 이 중력의 측정에 어떤 플러스 영향을 줬겠지. 고도 차이에 의해서 dr분의 dg가 고려하는 거, 그것을 프리에어 보정을 한다는 건데, 그렇지만 이만큼의 질량을 우리가 무시한 게 아니잖아. 예. 근데 이만큼의 질량이 존재함으로써 얘가 얘를 막 당긴 거야. 이렇게 여러 이제 질량 점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요 중력계를 막 잡아당기려고 하겠지. 그래서 더 중력이 크게 측정되었을 거야, 맞지? 걔를 없애버리겠다는 개념이 부계 보정이야.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근사적으로 표현하려나?
여기로부터 거리가 가까운 질량 녀석들은 크게 R 제곱에 비례를 했을 때, 반비례했을 때 얘네들은 큰 영향을 주겠지만 얘네들은 어때? 굉장히 여기에 작은 영향을 주겠지. 단기 인력의 영향이. 예. 여기 있는 질량은 여기에 중력기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작을 거야. 거리가 멀수록. 그 관점을 고려해서 그냥 근사를 시켜. 어떻게 근사시키냐? 관측 고도와 같은 이 H 두께만큼의 무한한 판을 쫙 만들어. 이 동서남북 방향으로 판을 그냥 하나 쭉 더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 무한 판이 이 중력계를 얼마나 당기냐? 그것의 영향을 근사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려는 거야. 그렇게 해도 괜찮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는 과학자들이 결정을 내렸고 이 방식으로 보정하는 개념이 바로 부계 보정이에요. 이 부계 보정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자, 이 부계 보정, 부계 커렉션에서 BC라고 하는데 아까 FAC처럼 BC는 식으로 2파이 로 GH로 표현해. 이때 BC는 부계 보정과 로는 무한 판의 밀도. 일반적으로는 이 로의 그 화강암의 밀도를 넣어 2.67. 그다음에 G는 중력 상수. 그다음에 H는 판의 두께 미터의 단위를 넣으면 돼. 그래서 나오는 계산값이 바로 BC 부계 보정이고 이때 2파이와 G는 상수니까 대입하면 BC는 0.419라고 지금 교재에 되어 있을 건데 0.0419로 표현해줘. 쌤이 타이핑하면서 0 하나 좀 빠뜨렸어. 뒤에는 다 049로 잘 나와 있다. 그래서 부계 보정은 0.0419 로 H로 표현이 되고 이때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일반적으로 지오이드 면보다 높은 육지에서의 측정은 이만큼의 질량이 더 많이 당기니까 이 부계 보정의 개념이 너무 더해졌으니 뺀다라는 개념인데 바다에서는 또 달라. 바다에서는 달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육상과 해상을 구분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해 볼게요. 자, 먼저 육상 생각해보자. 해수면보다 높은 지역에서는 프리에 이상으로부터 무한판의 효과를 빼준다. 왜냐면 그 질량에 의해서 더 당겨진 거니까 이 부계 보정을 빼준다라는 거야. 해상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값이 좀 달라져.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환산 밀도는 결국 무한판의 밀도 로를 2.67로 잡아보자라고 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보통 지가 구성하는 주 함석이 화강암이니까. 그래서 해수면보다 높은 지역의 표준 부계 이상을 넣으면 로에 2.67 넣으면 결국 BC 부계 보정값은 0.112H가 돼. 이 개념은 뭐냐면 고도가 지오이드 면으로부터 대략 9m 높은 곳에서 측정하면 이 9m만큼의 그 땅이 이 중력계를 잡아당기는 그 정도가 1m가 정도라는 거야. 여기에 9 곱하면 대략 1 정도 되지. 그러니까 9m만큼의 그 땅의 인력이 이 중력계에 미치는 영향이 1m가 정도였다는 거지. 그만큼 어떻게 하겠다? 뺀다는 거야. 이미 더해져서 지금 계산이 된 걸 테니까, 측정된 걸 테니까. 이해되겠나? 그 개념으로 생각해줘. 여기 그림 의사. 그래서 이 부계 보정을 한 부계 이상 요만큼이 프리에어 보정이었잖아. 프리에어 이상 값이었잖아. 거기서 부계 보정을 해주면 그것을 부계 이상이라고 하는데 부계 이상까지 해서 보니 어때? 되게 그림이 완만하게 이쁜 곡선이 나오지. 즉 이 관측소들을 다 여기 다다다다다다 두고 이제 측정한 것이라고 처리가 된 거야. 이해되겠나? 그러면은 높이 완전 해수 기준면으로부터 측정을 한 거니까 오롯이 무엇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 지오이드면 아래 그 밀도가 크거나 작은 녀석에 의해서 이 중력 이상이 나타나는 거니까 이렇게 뭔가 이상 이쁜 그런 그래프가 나타나는 거지. 그렇게 이해해주면 되겠고, 그래서 프리아 중력 이상, 부계 중력 이상의 어떤 비교, 공통점 차이점, 요거는 각자 한번 읽어보면은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을 거야. 그래서 요거 체크해주죠. 그리고 이제 해상 한번 가보죠. 해상을 조금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는데 어떠냐면 이 중력계를 바다에 던지지 않는다 했잖아. 중력계를 뱉어고 나가야 돼. 즉 이 해수면상에서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해수면에서 이 중력 측정은 어떻게 된 거냐? 여기에 물이 있잖아. 근데 아까 전에 우리
측정할 때도 어떻게 한다 했어? 화강으로 채워가지고 한다 했잖아. 그래서 바다에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콘크리트 부어넣기 방법을 적용한다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한대. 즉 이 물에 콘크리트 뭐 2.67에 해당하는 그걸 꽉 채워. 그래서 무한판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이 보정을 하는 방식을 우리는 이 해상에서의 부계 보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께는 수심과 같고 밀도는 콘크리트와 물의 밀도 차 요만큼에 해당하는 무한판으로 가정해가지고 부계 보정을 하는데, 근데 이때는 어떻게 써? 만약에 무한판이 있다고 콘크리트 부어 넣어서 이제 보정을 하려는데, 그러려니 이 물은 실제 이 중력계를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것보다는 약하게 당긴 거잖아. 물이 당긴 거랑 콘크리트가 당기는 거랑 다르겠지. 네. 그런데 물이 당기는 게 더 작아. 그래서 얘가 생각보다 작게 측정이 되어 있어.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 더해주겠다. 맞아. 그래서 여기 BC의 값이 이 밀도 차를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0.0687이 나와. 근데 이 값을 마이너스 BC 여기 넣으니까 결국 뭐가 된다? 플러스가 되는 거야. 이때 중요한 것은 요 수심에 마이너스를 넣는 게 아니라 수심의 개념은 항상 플러스야. 깊이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깊어질수록 중력이 여기 아래 뭔가 수심이 깊을수록 더 중력이 약하게 측정된 거니까 더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야.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볼게. 0.0687에 약 15.6인가? 15.6을 곱하면 대략 1이 되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 수심 15.6m에 해당하는 지점에서 관측을 했어. 그러면은 물이 콘크리트보다 15.6m만큼 그 작은 물질이 잡아당기는 정도가 딱 1mg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만큼 약하게 1mg만큼 약하게 측정되는 거니까 걔를 어떻게 하겠다? 더해주겠다. 이런 개념이 해상에서의 부계 보정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이렇게 해상에서의 부계 보정 개념도 한번 체크해봐주고. 자, 근데 지금 보면 선생님이 가로에서 단순 해놨다, 그렇지? 단순의 반대말이 완전은 아니지만 좀 더 정교한 부계 보정을 해서 만들어진 값을 우리는 완전 부계 이상이라고 하는데, 어떤 보정을 더하냐? 터리안 코렉션, 즉 지형 보정을 하는 거야. 우리는 아까 무한판을 가정했다, 그렇지? 근데 실제로 무한판을 적용하기에 이런 지형이면 좀 괜찮아. 근데 지형이 너무 굴곡이 심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서 만약에 하필 딱 여기서 측정을 한다라고 했을 땐 어때? 좀 무한판을 가정하기에 근사 좀 에바 아닌가? 그렇지? 그래서 요 지형에 의해서, 그리고 요 지형에 의해서 뭔가 이 중력의 측정에 영향을 받았을 것 같다 라고 한다면 이 지형 보정을 더해서 완전 부계 중력 보정을 고려하겠다는 거지. 이땐 이 지형 보정은 항상 플러스 값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여기 만약에 지형이 있다. 그럼 이 지형은 이 중력의 측정을 함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줘? 위쪽으로 잡아당기니까 중력을 약하게 측정하게 만드는 영향을 준다, 그렇지? 근데 실제로 이 지형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그 약하게 측정된 것을 사라지게 해주지. 즉 더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플러스 요인으로 돼야 되고, 2번 즉 해상에서도 어떠냐면은 실제는 얘가 더 많이 실제로는 물이 비어 있거나 물일 수 있어. 해저일 수도 있고 그냥 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는 실제로는 비어져 있어. 근데 우리가 아까 반무한판을 적용해 버리니까 어떻게 됐어? 뭔가 있는 것처럼 해서 더해져 버렸잖아. 그러니까 과도 보정을 해버린 거야. 계곡부에서 과도 보정을 해버렸어.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여기에 더해주는 개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1번도 2번도 다 플러스 방향으로 보정이 되는 건데, 이것에 관련된 식은 없어. 식은 없고,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지형 보정은 항상 더해지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지형 보정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이해했으면 해서 가지고 왔어. 자, 이제 끝이야. 요 슬라이드에 너희들 교재에서 이거 싹 다 비워져 있을 거야, 그치? 요거는 너희들이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복습하면서 요거는 어떻게 식으로 나타낼까 한번 복습해봤으면 해서 만든 슬라이드야. 알겠지? 요것을 답을 빨리 보여주면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그렇지. 안 보여줘?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복습 꼭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다른 반에서 선생님 이 파일 로GH 어떻게 유도돼요? 라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다음 강의 자료에 이 파일 로GH가 유도되는 과정을 적분을 이용해서 쭉 설명을 했어. 그래서 하면은 이렇게 이 파일 로GH가 나올 텐데 이것도 다음 강의 자료 때 같이 올려줄게. 지금 공부할 때 참고하도록. 자, 수고했다. 아, 영상 좀 꺼줄래?